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알고 그다음에 이러한 격변기에 아이고 제가 좀 끌게요, 소리를. 그다음에 예. 소리를 껐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격변기를 거치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래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인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이게 구경꾼으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BC라는 말 쓰는데 BC와 AD라는 말 쓰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BC라는 말 쓰고 AC라는 말 쓰더라고요. 네. 그게 비포 코로나고 인제 애프터 코로나 이런 말 음. 쓰는데 음. 예. 또는 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코로나와 그 별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다."라는 예. 뜻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말 쓰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어. 위드 코로나. 예. 이런 또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이 코로나를 이제 여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러한 키워드 흐름상에서 계속 매주 한 5분 10 분은 요 그림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 그림상에서 인제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클라우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도 한번 클라우드를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뭔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예. 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은 2006년 나오는데 좀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난 시간에 하다가만 이제 AI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유튜브나 어디에 가든 제가 하는 얘기들은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뭐 하고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 딱 하나를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어떤 방향성, 과연 이 수업을 통해서 작은 방향이라도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사실 뭐 수업을 지식으로만 들으려 그러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작은 방향성을 이제 가지는 순간 삶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 예.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각이 넓어지는 거죠. 0.1도 각을 방향을 바꿨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폭이 상당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인제 이해가 됐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변화가 되었는가? 이 흐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그냥 고기만 동의만 하고 계신 건지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각도 삶의 방향을 0.1 도라도 틀어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이제 앞으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인제 이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 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중요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사람들은 다 중요해요.
이게 다 중요하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예? 너무 다 중요해 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는 색깔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다 버리고 하나라도 챙길 거가 뭐냐? 정말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많은 오랫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멈칫하시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강이라고 하지만 이 특강을 통해 가지고 지적인 만족감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방향성을 가지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예. 100세 시대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방향성을 지금 빨리 틀어야 이 변화의 시대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행동 발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특강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를 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림 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쉽게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경험 기반, 제가 깨달은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듯이 쭉쭉 풀어가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설명을 할게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예, 클라우드 컴퓨팅 그 설명을 한번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좀 설명하기 전에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가정용 발전기의 전기와 발전소의 전기 어느 것을 사용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자, 가정용 발전기를 써서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발전소의 전기를 전선을 통해 온 전기를 우리가 따가지고 딴다 그러죠. 딴다 표현하잖아요. 전선 따가지고 우리 가정용 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발전소 전기가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초창기 발견되었을 때 아마 사람들은 가정용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켰을 거예요. 예. 아마 그렇겠죠. 예, 전기를 이렇게 대형 발전소를 그 당시에는 만들 생각을 안 했겠죠. 가정마다 발전기를 두고 그 전기를 생산해서 썼을 겁니다. 캄보디아 가니까는 자체 전기 생산을 못 해요. 안 돼요. 전기 생산이 안 됩니다. 자체 생산이 안 돼서 그 베트남에서 사옵니다. 전기를. 베트남하고 이제 북쪽은 태국에서 이제 전기를 사오기 때문에 거기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을 해요. 왜냐 그 가져오는데 전력이 딸리면은 블랙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블랙아웃을 시켜요. 전기가 딸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발전기를 가지고 블랙아웃 된 상태에서는 이제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발전소 전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거죠. 싸고 손이 안 가도 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통 IT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실생활이에요. 가정용에서 내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쓰는 거. 발전소는 무언가 중심에 통합된 집적화된 발전소에서 그 공간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예전에 우리 이메일을 처음 쓰셨을 때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도구를 쓰신 적이 있나요? 아마 쓰지는 선생님들은 않았어요. 예,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아마 이메일을 사용하셨을 때 90년대 중반 후반에 이 도구를 쓰셨을 겁니다. 이 도구를.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이 이메일을 수신하는 도구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 아웃룩 익스프레스는 내 PC에 이메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메일을 다시 확인하려면 내 PC에 가야만 그 제 이메일이 확인이 됩니다. 어느 PC에서도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내 PC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다른 PC에서 제 이메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메일 아마 확인했던 기억을 아마 더듬으시면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확인하려면 그 PC로 가야 되는 거예요. 90년대 중반 후반까지 그랬습니다. 예. 근데 G메일은 어떤가요? 나는 이메일을 확인할 때 인터넷만 있으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터넷만 있으면 이메일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예. 구글이 이메일 서비스를 웹 인터넷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이메일만 제공해 줍니까? 저장 공간도 전 세계 어디 가든 내가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내 저장 공간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 클라우드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클라우드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 내가 발전기와 가정용 발전기와 발전소 아웃룩 익스프레스와 지메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였습니까? 한메일. 예, 한메일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폭발적이었잖아요. 예,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글은 이러한 공간에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를 아마 그 지메일이든 어디서든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러한 웅장한 데이터 센터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전 세계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 거죠. 발전소의 개념과 비슷한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좀 해보죠. 자, 전기와 클라우드고 이 과거와 현재를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기를 보면 공장이든 가정이든 과거에는요 각자 자가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썼습니다. 근데 현재는 자 발전소에서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밀집된 방식으로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송전선을 통해서 보내면서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죠. 그리고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 예. 예, 과거는 이랬고 이렇죠. 자, 클라우드 시스템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뭐 학교든 관공서든 기업이든 자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기관마다 예전에 서버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90년대 중후반에 기관마다 홈페이지 들리려면 서버를 다 그 기업이든 회사 정부든 그 서버를 다 서버 그 기관마다 이제 PC를 다 사가지고 서버를 구비해 놓고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서버를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에 갖다 놓고 접근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기관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다른 응용 서비스들을 인터넷을 접근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량만큼 과금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학교에 입시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라는 것이 있는데 꼭 그 접수 예전에 보면 접수 마감일에 몰려서 막 그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서버는 100명 정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서버인데 그날은 500명, 1000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서버가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100명이 쓸 수 있는 서버에서 500명이 쓸 수 있는 서버로 우리가 클릭 또는 몇 번의 그 파라미터 변경으로 이제 서버를 증설도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개념적 조금 정의를 보자면, 자, 클라우드라는 것은 인터넷을 의미해요. 예,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가상화된 컴퓨터의 시스템 리소스를 요구하는 즉시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예. 가상화된 컴퓨터 시스템 리소스를 요구하는 즉시 제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 CPU가 될 수도 있고 저장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전에 이메일, 지메일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요구하는 즉시 우리가 이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인터넷 기반 컴퓨팅 일종으로 이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클라우드의 어딘가, 인터넷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 공간에 우리가 응용, 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CPU, 그다음에 운영체제, 뭐 이 통신,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싱 클라이언트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PC를 쓰거나 모바일을 쓰는데 내 PC에 컴퓨팅 파워가 없어도 약해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CPU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롬만 띄우면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있고 크롬만 띄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크롬 안에 웹 브라우저를 띄우는 순간 오피스도 사용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상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운영체제에 우리가 뭔가 응용 프로그램을 깔아서 각자 PC마다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뭔가 PC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웹 브라우저를 띄워서 웹 브라우저만 열면은 웹 브라우저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엑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장 공간도 쓸 수 있고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PC가 없어도 웹 브라우저만 열면 내가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 이메일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구글 독스라든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 문서를 하나 공유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해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면 다른 사람이 그걸 수정해서 피드백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중앙에 문서를 두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근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보면 이렇게 아키텍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예로 이 웹 브라우저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웹 브라우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PC의 성능이 내가 뭔가 작업을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에 가상화 PC를 내 전용 PC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웹 브라우저 열어서 구글에 가든 아마존에 가서 그 PC에 접속해서 그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랫폼으로 보면 그 인프라 as a 서비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거를 Iaa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이런 도구들을 쓸 수 있는 것을 PaaS라는 이제 말을 쓰고 그다음에 다른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SaaS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점은 뭐냐?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뭔가 하면 초기 구입 비용과 비용 지출이 적고 휴대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즉 PC를 하나 만드는데 클릭만 하면 PC 한 대, 내가 원하는 PC 한 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컴퓨터 가용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어떤 데 보면은 사용자가 하루에 10명도 안 들어오는데 막 몇천만 원짜리 서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사실은 그 서버가 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10명 접속하고 20명 접속하는 서비스인데 서버는 막 억짜리가 쓴다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10명, 20명에 맞는 서비스를 인터넷 어딘가에 두고 쓰면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줘도 충분히 그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린 IT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력을 덜 쓴다는 거죠. 예.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의 이제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이 전기를 절약하게 되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뭐 이런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걸 덜 쓰게 된다.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서버 같은 거 설치하려면 구매해서 배달해서 엔지니어가 와서 설치를 하고 선을 연결해서 운영체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필요가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예.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뭔가 하면 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격을 당하면 어떡할 것이냐. 예. 그 클라우드 서버가 공격을 당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해가 닥쳤을 때 그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으면 영구히 살리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가 2중화, 3중화, 4중화를 합니다. 즉 데이터 백업을 다 해놓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있다고 하면은 서울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2중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대구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도 분산을 시켜서 데이터를 백업해 놓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요즘에는 뭐 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응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뭔가 하면 잠깐만요.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요구 사항을 다 반영해 주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10만 명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줘 가지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못 해요. 그냥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한 좀 한계는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통신 인프라인데 그 통신 인프라가 없으면 즉 송전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를 못 끌어쓰듯이 이 통신 환경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존재하는지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물리적으로. 예.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항상 이제 질문의 요점인데 이게 보면 여기 발전소 하나 만약에 폭격을 받았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여기 발전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불안해서 쓸 수 있겠냐. 이제 라는 의견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다 두고 쓰는 게 안전하지 않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예. 자, 컴퓨터 서버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전기가 처음 나와가지고 자가 발전기를 쓰다가 발전소 전기를 쓰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낫다. 과거에 이런 자가 발전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자꾸 하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이 그 관성인 거죠. 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관성. 이것이 낫다. 과거의 방식이 낫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발전소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럼 나 이거 사업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물론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지만 그럴듯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은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으로 누가 상거래를 하냐, 응? 그죠? 인터넷으로 누가 돈을 주고 받아? 예? 예. 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는데,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클라우드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 간다고 하면 빨리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던 거고요. 혹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음. 글쎄요,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닌데, 클라우드가 뭐죠? 예. 됐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잠깐 중간에 이제 멈춘 이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조금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 그림도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예. 기존의 네. 질서와 이제 새로운 세계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위기 엄청난 변화의 상황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얘기, IBM 왓슨에 대한 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인공지능 의사 얘기도 했고요, 의료 분야 얘기도 했고, 약사 얘기도 했고, 변호사, 판사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AI 변호사 경쟁하는 거, 이제 그 법률 시장에서의 인간 불신의 사례, 예,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다. 법률의 어떤 판결 결과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법 자체는 명확하지만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불신이 생기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예. 진짜 형량 때문에 이 보세요. 맨 마지막 세 명보다 2배에서 6배 높대요. 예. 석방 확률이 평균적으로.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유색인종에게 구형과 형량이 높다. 미국 망명 허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데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망명 허가의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이 법률 시장에서 이제 공공연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불신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가면 교통사고의 이유가 결국 사람의 실수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인간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인공지능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될 수밖에 없다. 설마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겠어? 설마. 그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흐름이 그런 거라서 인간이 그렇게 좀 탐욕적이라고 했잖아요. 200명의 그 금융 사례에서 그죠? 하나의 AI가 200명, 300명의 전문가를 대체하더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 호주,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지금 각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치원, 특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언어 교육,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오죽하면 저도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재능 교육하고 이제 인공지능 교육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언어 교육은 이미 AI를 통해서 뭐 산타 토익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막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핀란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학 교육, 어학 교육, 예. 이런 것들은 수학이나 의학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한데, 그다음에 치학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 노르웨이에는 노 아이솔레이션 그 AI 교사가 있대요. 예. 그 뭔가 하면 이 질병이라든가 뭐 다른 장애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AI 교사. 예. 뭐 이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아.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AI. 예. 이런 것들 상당히 선한 AI죠. 예. 학교 다닐 때 이 조금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이렇게 그 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학습 부진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한다는 거죠. 사람이 하면 답답하고 이게 막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인내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인공지능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제 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리조나 주나 주립대 이런 데 그 인공지능 교육 프로젝트를 했는데 6만 5천 명 대상으로. 근데 고등학교에 보면 수포자들이 많은데 그 수포자들 실력을 거의 30% 향상을 시켰다고 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생물학 시험 탈락률을 20%에서 1.5% 감소시켰다는 게 있다는, 수치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경제학 교육을 했더니 C학점 미만의 비율이 이렇게 40%에서 한 10% 정도로 떨어졌더라. 이런 이제 근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점이 있는데, 그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폐아 대상 교육, 자폐아 말 이렇게 하는데, 이 자폐아 대상 교육을 했을 때 사회성을 키우는데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은 사례도 있고요. 여기서는 예일대도 있고 뭐 여기 텍사스 주립대도 이렇게 했고요. 기존에 3% 효과에서 AI가 아니라 70% 효과를 봤다. 이 기준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의 뭐 표현으로는 이 자폐아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예, 그래서 지금 300개 정도 학교에서 이 자폐아 대상 AI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교육이라는 이제 설문을 동국대에서 했는데, 어떤 질문이 했는가 하면 AI가 담임이라면 존댓말을 쓸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70% 이상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웃기죠. 근데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AI 선생님이라고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가 숙제를 내면 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한 70%가 하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 했을 때 60%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 비대면 수업의 장벽은 교수들이구나. 학생이 아니구나. 예. 학생들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학생들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 아마 이렇게 아시면 아마 기절 촉풍할 거예요. 멀티플레이어가 능수능란하고 기기 사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다뤄요. 예. 영상을 들으면서 채팅을 하고 영상을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또 듣기도 하고요. 멀티플레이가 너무 능숙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 인공지능이 이제는 그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학생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 어떤 분들은 이제 동의를 많이 하셨어요. 아, 이 교육에 있어서 장벽은 교사지. 이 인공지능화이 가는 데 있어서 장벽은 이제 교사고, 이게 이제 아이들은 전혀 그 변화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결국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냐 안 되냐 논쟁할 필요가 없고,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건 반드시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 교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성향을 파악을 하고 교과 지도 상담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에이트라는 책을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고 실현될 것 같은 얘기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교사와 지시를 받는 교사는 아닐 것이다. 이게 좀 참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예. 지시를 내리는 교사는 누가 될 것이고 지시를 받는 교사는 누가 될 것이냐. 예. 결국은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각 산업 분야에 다 이제 도입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교육의 분야에 이제 한정해서 하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한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지시를 받아서 인공지능은 사람한테 업무를 할당하게 할 거라는 거죠. 예. 중간에서.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에 이제 대체되는 직업들 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미 그 신입사원을 그 스크리닝, 선발 작업을 하는 데서는 AI를 사용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그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인공지능 그 채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보육행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담당 공무원 50% 정도가 아마 AI로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공무원 20% 정도.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 못하지만 이미 기계라든가 로봇, 그 다음에 그 현장 사건 예방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민원 담당 같은 경우도 이미 민원의 케이스가 이미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70%, 현장 공무원은 그래도 가변적이고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고, 전문직도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이건 예측인데, 근데 기술의 발전을 보면 2045년이 보다 당겨지면 당겨졌지 늦춰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시키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공무원의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뭐 복지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 일자리를 늘리는 그 방법으로 이제 공무원을 막 늘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이런 직업들도 거의 완벽하게 대체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이렇게. 이 근거를 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 AI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AI가 왜 나왔냐 보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려고 나온 거죠. 예.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 산업혁명 자체는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죠? 전기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거고 AI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언제부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10년 뒤 대략.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된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된다. 그래서 수학 과속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한다는 거예요. 자성으로.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기울기가 가파라진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96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960년대에 지금 스마트폰 수준의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다면 1조 원이 들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를 1960년대에 만들려고 했다면 1조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예. 불과 40년, 그 50년 만에 1조 원이 들던 비용이 사실은 이게 제조 원가는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구매 원가의 한 40%, 50%밖에 안 되겠죠. 예. 그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어쨌든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존의 속도보다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수학 가속의 법칙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 저쪽 60.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학 과속의 법칙을 좀 적용해 보면 2029년도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AI가 출현한다. 네. 이미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GPT-3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GPT-3. 그 GPT-3가 답변하는 걸 보면 웬만한 인간보다는 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고 있어요. GPT-3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내년에 아마 GPT-4, GPT-5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2045년을 기점으로 인류 전체 지능을 초월한 AI가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CPU 트랜지스터 수가 인간 뇌세포의 100억 배가 된다고 합니다. 35년도와 45년도를 사람들이 기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기점, 인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발전의 속도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일자리와 관련시키다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 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미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다 준비가 될 거다. 단지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비대면 교육, 비대면 업무 이미 5년 전, 10년 전에도 가능했어요. 그렇잖아요. 5년 전, 10년 전에도 비대면으로 우리 업무할 수 있었고 예, 교육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기존의 방식의 어떤 그 관성 때문에 그걸 안 한 거죠.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면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갔을 때 기존의 관성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람의 관성, 사람들의 관성 또는 정치적, 정책적 어떤 결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야 뭐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그러면
좀 50분 벌써 넘었는데요. 혹시 조금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내용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 편하게 그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것들 같이 그 좀 얘기를 하시죠. 예. 네. 요즘 클라우드 네네. 클라우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는 다 이제 이론상으로 이해는 했는데 네네네. 이제 가상 공간의 클라우드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지금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예,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듣기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상의 공간에 있는 클라우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 좀 시니어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라이브라는 구글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웹 네. 브라우저에 들어있지만 지금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제 인터넷상의 하드디스크예요. 네. 하드디스크. 예. 지금 우리가 쌤들 파일을 들고 다닐 때 뭐 이메일로도 올려놓고 뭐는 USB로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구글 드라이브를 접속해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올려놓으시면 여기가 내 하드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드라이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 드라이브로. drive.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그럼 여기 내 드라이브에 가면 이 드라이브 폴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네. 그러면 개인 폴더가 있고 노트북 폴더가 있고 논문 폴더가 있고 업무 뭐 재능대학 이런 쪽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는 마치 내 이게 파일 탐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상에 있는 내 하드디스크의 파일 탐색기.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상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있는 이제 하드디스크죠. 그 하드디스크. 예. 이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 오늘 재능대학교 특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올려두고 저는 어디든 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자료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고 제가 뭐 학교 어딘가에 또는 집에 가서도 여기서 열어서 바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내 PC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다른 분들께 공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유를 해서 예, 파일로 이메일로 뭐 보내고 할 필요 없게 여기에 뭐 이강재 선생님 뭐 선생님 이름 이제 이렇게 쭉 쳐가지고 그다음 윤영일 선생님 뭐 이메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이메일로 공유가 되고요. 선생님들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그게 보이게 됩니다. 아, 예. 드라이브. 예. 드라이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드라이브. 그 옛날에 C 드라이브, A 드라이브, C 드라이브,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얘기 옛날에 들어보셨죠? 예, C 드라이브. 예. 예. 드라이브죠. 인터넷상에 있는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100기가 중에 79기가 이렇게 사용됐다고 나오잖아요. 100기가. 예. 근데 내가 이 꽉 찬다. 그러면 네. 내가 저장 공간을 사면 됩니다. 아, 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예. 그러면 한 달에 3,000원을 주면 한 달에 3,000원을 주면 200기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무조건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는 이제 100기가 정도 아니 정해진 양이 있겠죠. 처음에 이게 가입하면 기본 10기가인가 이 공짜로 줘요. 10기가 정도는. 네. 네. 10기가 같으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예. 내가 필요한 데이터 10기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장 용량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200기가, 2테라, 10테라. 그러면 10테라 정도면 웬만한 기업들 데이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 개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를 해주는 거네요. 네네. 하드디스크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면 하드디스크가 날아가 가지고 데이터 손실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거는 아, 개인이 실수하지 않는 한 구글이 보증을 해줍니다. 데이터 절대 안 날아가게. 그다음에 이제 PC하고 인터넷에 있는 이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PC에서 이게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 클라우드 상에 등록이 돼요.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어디 가든 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이버도 있고 KT도 있고요. 클라우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제가 엑셀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엑셀을 여기 보면 엑셀이잖아요. 맞죠? 네네. 엑셀인데 뭐 성적을 매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쳤는데 네. 학생들 평가를 해서 뭐 이름 이게 지금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 그렇죠. 되죠. 예.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지금 보면 요 뭐 중간고사 성적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시트를 만들고 뭐 홍길동 10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쓰고 네. 저장해 놓고 또 딴 데 네. 가서 또 저거 보고 입력할 수도 있고. 예. 음. 그다음에 여기다가 참여자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선생님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보고서 작업을 한다. 초안 만들 때. 잘 보세요. 이거 보고서. 여기 이제 보고서 뭐 초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목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서론, 본론, 뭐 결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 서론을 작성할 사람, 본론을 작성할 사람, 결론을 작성할 사람 역할 분담을 할 거 아닙니까? 챕터가 이제 우리가 목차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걸 공유해 가지고 이 참여자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세 사람이 이 한 문서에 동시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여기 교수님, 저도 이제 배워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니까 여기 15기가바이트 중 117.2 메가바이트 사용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맞습니다. 15기가가 아마 무료 쓸 수 있는 거네요. 예. 15기가바이트 중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이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내 하드디스크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내 PC에 내가 있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내 데이터를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활용을 하겠지만 이 시니어 분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저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습을 또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거든요. 유튜브도 클라우드에? 이 유튜브는 이 인터넷 공간에 스튜디오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화된 방송국이 하나씩 다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클라우드에? 그렇죠. 내가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그 영상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영상을 관리할 수도 있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죠. 그 다음에 내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보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드의 저장 공간하고 아무 관련 없이 예, 이거는 다른 서비스죠. 서비스 자체가. 아, 지금 요거는 그러면은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까? 카카오톡도? 카카오톡도 클라우드 개념이 공유할 수 있죠. 파일을. 그것도 카카오톡도 클라우드라면은 카카오톡에 많은 어떤 글들이 저장되어도 상관없겠네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카카오는 목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SNS잖아요. 소통 목적이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게 부가적인 아니고 이제 카카오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안 지우면은 계속 그게 이제 저장 공간이 쌓이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 안 지워도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게 인터넷 공간의 가상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가 파일을 주고 받잖아요. 그 네. 카카오톡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파일이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아서 삭제가 되고요. 저는 계속 그 저장이 되면은 그거를 수시로 누가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개념을 들어보니까 굳이 지울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드라이브라는 저장 공간하고 이 저장 공간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장 공간에 이 저장 공간에 내가 엑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서 엑셀 작업도 할 수 있고 그 엑셀 작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서 코딩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앱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교수님 여기 자료하고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배워서 들어간 자료하고 좀 다르게 보이네요. 저는 드라이브 밑에 새로 만들기, 내 드라이브 공유 문서함 이런 게밖에 없는데. 요거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 폴더라고 있잖아요. 네, 새 폴더. 여기서 새 폴더 해가지고 새로 만든 폴더 하면 이제 폴더가 새 생기죠. 폴더가 나오네. 새 폴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만든 폴더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폴더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만들 수 있는 문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구글 문서를 만들면 되고 엑셀 문서를 만들고 싶으면 엑셀 문서를 만들면 되고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싶으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되고 설문지를 만들고 싶으면 설문지 만들어도 됩니다. 새로 나온 폴더요? 예. 새로 나온 폴더 안에서. 새로 나온 폴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엑셀도 만들 수 있고 워드도 만들 수 있고 뭐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서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PC에서도 엑셀 만들 수 있고 워드 파일 만들 수 있고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PC에서는 해봤는데. 네. 예.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 이 드라이브 안에서도 그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웹브라우저만 열면 우리가 PC에서 하던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만 열면 PC에서 워드 파일 만들고 워드 작성하고 엑셀 작성하고 이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하듯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프레젠테이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 배경을 바꿔 가지고 제목을 뭐 자기소개. 그러면은 그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저게 없어도 되나 보죠. 그 폴더가 없어도 되나 보죠. 그렇죠.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되죠. 우리가 이제 그 PC 상으로는 파워포인트도 깔아야 되고 워드도 깔아야 되고 이렇게 안 깔아야 깔아도 되나 됩니다. 안 깔아도 됩니다. 여기 아, 보시면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 내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죠. 예. 예. 제가 이 웹브라우저 들어가서 뭐 설치한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보기를 하면 더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여기다가 내 앱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더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 공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앱을 예. 고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 여기 보면 다양하죠. 뭐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앱들을 필요하다 하면 이런 것들을 깔아 쓸 수 있어요. 네.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봉 앱들이네. 예. 이게 팟캐스트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악을 영상을 들을 수 있는 앱, 문서 편집 앱. 그러니까 그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듯이 네네. 이 클라우드 상에서도 내가 필요한 앱을 받아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건 뭐야?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디오 편집기 같거든요. 익스프레스.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비디오 편집을 하려면은 PC에다가 편집기를 설치해서 동영상을 해서 PC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웹 브라우저에 우리가 동영상을 올리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PC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웹 브라우저 안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예, 웹 브라우저만 열면 내 PC가 아니라도 똑같은 환경에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문서 작업이든 영상 편집 작업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용자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저기 구글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뭐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는 이런 서비스가 없겠네요. 네이버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구글이 먼저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구글을 설명드리는 거고 네이버는 지금 저장 공간 네이버 그 클라우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네이버도 클라우드가 있어요. 여기. 예. 네, 있어요. 네. 그 똑같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네이버는 많이 안 써서 한번. 네이버에 클라우드로 쳐야 됩니까? 네.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KT도 있어요. 예. 아, 드라이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로 들어가야 돼요? 예, 예, 예.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도 있고 KT 클라우드도 있고. 예. 네이버 예. 클라우드. 예, KT 클라우드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클라우드 시장을 많이 놓쳤어요. 네. 예. 이렇게 클라우드가 활성화될지 몰랐던 거예요. 거기다가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인터넷 어딘가 내 조직 기관 안에만 보관해야 된다. 상당히 민감하게 그거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놔가지고 데이터가 어딘가 이게 기관 내 물리적으로 안에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산업이 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보안 사고가 나는 걸 보면 네. 대부분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보면 여기도 보면은 요금 체계가 있잖아요. 아,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는 75.6KB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여기도 이렇게 지금 예, 돼 있죠. 그래서 요금도 또 비슷합니다 이게 KT 클라우드. 아, 파일 올리기. 예, 여기 보면은 컴퓨팅도 쓸 수 있고 스토리지도 쓸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심지어 솔루션 소프트웨어까지도 쓸 수 있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클라우드 돼 있죠. 쓰는 만큼 돈을 내면 됩니다.
그 무료로 쓰고 그 이상으로 하면 이제 돈 예, 내고 쓰고. 돈 내고 쓰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우리 스마트폰 고장 나면 사진 다 날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 분실되거나 뭔가 고장이 나더라도 데이터는 또는 내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클라우드가 이게 참 좋으네요. 그 USB나 뭐 네네네. 이제 그 하드웨어에 저장되면은 그 USB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네네네.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또 깜빡 잊을 수도 있는데 뭐 인터넷만 있으면 다 그게 되니까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다 협업이라는 강력한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 네. 사람이 옛날에는 파일로 내가 만들면 파일 보내면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취합해 가지고 합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막 꼬이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딱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붙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문서를 주고받고 막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를 가지고.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클라우드가 재밌어요, 이것도 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니까 좀 더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니어 분들이 알고 계시면 맞아요. 간단한 건데 이거 맞아요. 그것도 한 큰 정보. 30분, 1시간이면 다 쓰시거든요. 이런 거는. 네. 이거 한 번 배우면 뭐 계속 써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 클라우드라는 말은 많이 듣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해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예. 다들 교수님 여기 처음 봅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할 뿐이지. 예.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이강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수업에 이렇게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해서 예, 예. 저는 모르니까 이게 수업을 듣는 분들을 대변해서 딱 질문을 하면 제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니어 분들의 어떤 그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나도 힘든데 시니어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많이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 있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말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저는 그냥 표현을 할 따름이었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주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옆에 이 김정일 씨인가요? 아까 그분도 잘 모르신다 그러시잖아. 예, 윤영일입니다. 이영일 그래. 윤영일. 이영일이는 저기 다른 나라에 있고요. 저는 윤영일입니다. 맞아요. 이영일 선생님도 또 같이. 이영일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윤영일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예. 여기 권혜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N번방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성착취 뭐 영상 이런 거 네. 영상 있었는데 네. 그러한 영상들이 이제 클라우드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 디지털화가 되면 그거를 영구 삭제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어딘가에 또 보관돼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심각해가지고 권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디지털 장의사라는 얘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한번 이렇게 확산되면 이거를 진짜
100%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막 그 생각도 들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완전 제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예. 검색이 안 되게끔 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관점에서 여전히 여기 학교도 여전히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을 아직도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예. 학교를 클라우드로 옮긴다고요? 학교의 전산실요. 아, 이게 학교의 전산실도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학생들 정보, 학사 정보, 성적 정보, 교수님들 뭐 이게 뭐 정보 이런 것들이 막 학사 정보가 많은데 그 맞아요. 정보가 교내의 서버실에 이제 존재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정보를 사실은 클라우드로 옮기도 옮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게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네. 아, 가상 공간이니까. 예, 예. 물리적으로도 어쨌든 이 학교 교내가 아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꺼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예 못 나가게 돼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이제 클라우드에 서버를 두고 서버를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권혜영 선생님은 어떤 지금 이쪽 관련해서 업무 일을 좀 하고 계시는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 약간은 관심은 있죠. 예. 예.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죠.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변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좀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 AI가 가질 수 없는 영역은 뭐냐? 지적인 영역은 AI가 이미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어요. 지적인 영역은요. 그러면 AI가 접근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은 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 암기하고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알되 어떤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키워드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과 기술, 학습, 암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어떤 기계화된 역할을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교육도 그랬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일본의 교육이 이제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은 일본의 교육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일본은 벌써 이렇게 많이 바꿨죠. 그래서 공감 능력과 이제 창조적 상상력인데, 지금 시니어 분들에 대한 공감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계세요. 이게 이광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저 시니어 분들한테 이거 도와드릴까, 이게 지금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그분들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어떤 맥락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반복 작업이라든가 뭐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은 어떻게 그 시니어 분들의
이런 격차를 해소할까? 이런 고민을 못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면, 공감 능력이 있으면 이제 아이디어로 나온다는 겁니다. 창조적 상상력. 사실은 저는 창의적이란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창의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좀 봐요. 네. 내 주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창의적인 겁니다. 뭔가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예. 이 공감 능력을 또 쉽게 얘기하면은 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제 느끼고 하는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예. 그죠? 그 이타적인 사람들이 그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 사람들의 아픔과 불편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는 행동으로 안 나오죠. 이런 분들이 뭐 나이팅게일이나 이런 분들이 그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있었고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능력을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막 인류에 기록될 만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빅 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 미들리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빅 E와 리틀 E 사이인데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정도의 공감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리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역 사회라든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타적인 사람들. 지역 아동센터,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뭔가 이렇게 부족함, 연약함, 격차, 그 소외 이런 것들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생각, 예. 그런 생각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봐도 그냥 잠깐 이렇게 힘들겠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분하고 그런 분들의 그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뭔가 저는 여기에서 좀 이런 거는 우리하고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뭐 인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는 창조 수준의 창조력 이런 사람들은 창조력인데 뭔가 없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창의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 예.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에 대한 그 적응력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근데 여기 정리해 놨듯이 이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감을 해야 뭐 그 사람들 아픔에 대해서 내가 내 걸로 받아들여야 그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좋아할 걸,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행복할 걸, 좀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 걸.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 전화를 발명한 벨 있잖아요, 그램 벨. 사실은 전화기 발명을 한 동기는 어머니의 청각장애 해결이었습니다. 청각장애. 어머니의 어떤 청각장애를 어떻게 이걸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머니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어머니의 아픔 이런 거 한계. 근데 이 고민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인류의 청각장애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기본 욕구죠. 연결에 대한 기본 욕구를 이제 해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연결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연결.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감의 문제. 어머니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라고 고민을 해서 어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러한 기술이 전화기 발명과 연결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런 어머니의 청각 장애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 유니버셜 디자인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예. 그때 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이 퍼트리시아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 관절염을 앓으세요. 요리할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냉장고 문을 디자인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노인이 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 기간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9년부터 82년까지 노인으로 생활을 했다고요.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한지 알려면 자기가 노인으로서 생활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장애인으로서 우리 그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시각장애 체험도 하잖아요. 그 정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처럼 이분은 이 3년 동안 노인으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제 창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감자 깎는 칼, 소리 나는 주전자, 그 다음에 양손잡이용 칼과 가위, 예, 불편한 이런 것들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저상버스도 그죠? 그 기존에 예전에 우리 버스 탈 때 되게 높았잖아요. 올라가기가. 그다음에 바퀴 달린 가방, 그다음에 고무 손잡이 주방용품,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해서 이 디자인을 해낸 거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죠. 공감 능력. 저 상대방의 불편함을 내 불편함으로 생각하고 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변화를 위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꾼 거고. 그러한 행위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만났을 때 이제 기존 것들에 대한 혁신이 이제 일어난다. AI가 이러한 퍼트리시아 무어 같은 그러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이 됩니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 세상에 자기한테 이익이 없어도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그 공감을 하는데 이제 막 그걸 도와주지 못해서 막 이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런 공감 능력.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사업을 일으키는 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런 공감 능력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안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제 인간에게도 우리가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더 인간 고유의 삶을 살도록 인간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인간 본연의 가치가 뭐냐? 인간 본연의 가치 뭐냐? 계산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냐? 본연의 가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물론 일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죠. 일 자체가 중요하니까 일 자체도 엄청난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공감 능력이든 창조적 상상력이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제 AI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가려면 이런 관점에서 이 AI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계신가요? AI와 협업,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삶과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서 AI가 나왔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식을 쌓고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뭘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 융합과를 고민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력을 키울 거냐 아니면 활용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불편함을 개선하는 인력으로 키울 것이냐. 처음에는 개발 인력이 부족해서 개발 인력을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 네. 그렇죠. 해소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그리고 기술들이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맞습니다. 활용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네. 나영남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활용이에요, 활용.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클라우드도 제가 보여드렸고 유튜브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렸나요? 어쨌든 오늘 화면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뭐 2번째 시간인가 그 동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일단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액션을 하기 위한 뭔가 이게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몰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신 선생님들 말씀도 듣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동기부여만 하고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뭔가가 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그 다음 또 질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는 자꾸 예전에는 만나서 대화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프로젝트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 분명한 목적을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식으로 만들어서 영상이라도 같이 일상 공유하기라는 뭐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학과장 일기를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과장 일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태경 학과장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야 오늘 뭐 있었던 얘기 이렇게 떠들고 해도 있는 그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뭐 제가 이제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매일 일기를 쓰는데 학과장 일기라는 컨셉을 통해서 그냥 내 일상의 얘기를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 얘기하고 그럼 또 대학교 교수가 주로 저런 쓸데없는 말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쓸데없는 말이 아니죠. 그럼 저희들이 댓글 또 달아주죠. 그래서 참 뭐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누군가가 글을 쓴다고 하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글을 잘 못 쓰셔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소설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일기도 쓸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이북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북이고 글 쓰려고 하면은 이거 맞춤법 지켜야 되고 예? 예? 뭐 그런데 또 이렇게 재능대학교 그 이북 그 제안서도 냅니다. 학과장 일기네 좀 어떨 때는 불쌍한 컨셉으로 좀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좌절하는 꼭 모습도 쓰십시오. 보여주고 이게 예. 꼭 쓰십시오. 학과장 일기 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게 행복이에요. 그런 게. 예, 예. 그래서 일기장 한 장 한 장 채워지는 게 예, 그것도 이렇게 넘기는 재미가 있듯이 영상도 이렇게 하나씩 한 3분이든 5분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 하는 영상도 찍고 올리고 오늘은 저 푸시업 하고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올리고 학생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로 이렇게 예,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하고 5G를 한 번에 그냥 쭉 훑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부분, 그다음 5G에 대한 얘기. 근데 5G는 VR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5G가 결국은 VR이 5G의 핵심 서비스가 될 것이다. 만약에 유튜브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VR 기반의 플랫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VR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VR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고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고요. 공간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고요. 그래서 그것이 VR과 AR 또는 햅틱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완성이 되어 갈 거다. 거기에 인공지능은 진짜로 약방의 감초처럼 이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큰 그림은 이제 거의 보이시죠? 큰 그림은 보이실 겁니다. 지금 4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번 수업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큰 내용은 아마 자리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몇 번까지 합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더 하면 됩니다. 2번 더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1월 24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제가 하고 나머지 두 강좌 페이크 뉴스하고 뭐 이게 우리 건강과 관련된 정보 이렇게 한번 하면 이제 저희도 치맥을 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치맥 날짜 잡아야죠. 날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우리 그때 그 지난번에 그 치맥 제안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누가 제안해? 나영란 선생님이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예예예예. 또 나영란 나영란 선생님 또 이렇게 또 역할을 또
할지 뭐 우리 치맥 또 좋습니다. 그 저 뭐야 우리 평생교육원 원장님이 또 한번 자리를 또 한번 하실지 제가 한번 그 초대하시면 되죠, 뭐. 예. 그렇게 또 합니다. 아이고 처음에 이거 하라고 했을 때 부담이 많아가지고 여름 방학 때 이걸 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또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저도 참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 그럼 오늘 그 또 궁금한 것도 한번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주 그 하시면 이제 또 못 뵈게 될 텐데 그 카톡방에서 뭐 치맥 날짜 잡죠, 뭐. 예. 시간 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시간 되시는. 그렇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뭐 한번 또 뵈면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예.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빅데이터하고 또 5G로 한 번에 몰아서 주제를 또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들 안 나가시네. 그 윤영희 선생님 안 나가시네. 음악 좋습니다. 예. 나가시지 않는 분은 여운이 남으셨나 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야. 일단 김동원 먼저 마피아로 물자. 친구들 만나? 하얗게 피어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밤
지나간 날들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머무기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너를 비우리라 사랑은 선생님들 모두 다 버린 빗물에 젖은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만큼